안녕하십니까. 교재 프린트가 없죠? 저게 지금 고장 나가지고. 근데 없어도 됩니다. 프린트. 그 있어봤자 개인이 쓸 때 필기나 하고 이러게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죠. 이따가 1시간 끝나고 그 나머지 신도 나갈 부분 줄 거니까 첫 시간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조금 하고 교재 없어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차피 수업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법 시간에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는 필요 없습니다. 필기 백날 해봤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볼펜만 달아, 볼펜만. 죽으라고 필기하면. 근데 노트 필기를 막 계속해요. 이번에 하고 1, 2월 달에 하고 3, 4월 달에 5, 6월 달 그렇게 4번을 하는데 결국은 안 봐요. 그러면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걸 안 보고 요약집이나 기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보는 거지 그 자기가 필기한 거 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필기하다 보면 설명을 안 듣게 되죠. 자꾸. 그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다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다른 과목은 과목별로 특징이 있겠지만 세법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뭐 올, 화, 수 수업을 하셨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리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또 합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 과정을 겪었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건 됐고 2차 과목이니까 세법 얘기만 간단하게 좀 가겠습니다. 뭐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겠지만 2차 과목이 과목은 4과목이라 했죠. 공법 있고 그다음에 뭐 중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시세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법, 세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얘 40문제, 얘 40문제, 공시법 24문제,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은 4과목을 배우는데 시험은 이렇게 3개를 배우죠. 3과목으로. 그죠? 이 합격하려면 몇 점 맞아야 된다했어요? 60점 맞으면 60점. 그죠? 60점. 자, 근데 얘 60점이 그냥 60점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평균 60입니다. 평균 60. 만약에 여러분 이걸 과목별로 각각 60을 맞아야 합격한다 그러면 합격생이 지금보다 지금의 3분의 1, 10분의 1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합격률보다 평균 60이에요. 평균 60. 앞에 평균이 들어가죠. 여러분 평균이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60만 맞으면 됩니다. 그거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과락만 면하면 돼요. 과락이 몇 점이에요? 40점. 16문제입니다. 16문제. 그러니까 24문제를 맞으면 걔가 평균 6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게 얘가 1년 동안 공부하는데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다 잘하려고 하고 막 고득점 하려고 하면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럼 고득점 하려고 공부를 해야지 점수를 합격하지. 그러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양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학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 목표는 60점이 목표지 100점이 목표는 아니죠.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60점 맞으려면 전략적으로 볼 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2차는 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공부를 막상 하면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왜? 얘가 양이 많거든요.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거의 다 얘가 과목은 4개인데 여기다 한 50%를 투자합니다. 그 나머지 3개를 안 보내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럼 공법이 양이 많으면 얘가 중요하냐? 아니죠. 얘가 중요하진 않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공법이 중요한 줄 알아요. 왜 공법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오히려 얘 때문에 합격하진 않아요. 얘를 고득점에서 합격을 못 해요. 왜? 그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 얘가 제일 중요해요. 중개사법이. 얘는 무조건 기본 30개를 맞아야 돼요. 얘는 30개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얘는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30개 이상 기본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2차 붙은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개사법을 거의 최소 30개 이상 맞으신 분이 거의 합격을 합니다. 왜? 얘를 30개를 맞으면 얘를 반타작을 하면 돼요. 20개 맞고 여기서 2개에서 22개 맞으면 딱 6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세법은 항상 제가 10개를 목표로 합니다. 10개. 16개 중에 10개 맞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12개를 맞으면 되거든요. 12개. 그럼 22문제죠. 그렇게 하면 딱 이게 60점이에요. 평균 60.
근데 공시는 등기도 있고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12문제씩이나 나와요. 12문제씩. 그죠? 그러면 내용상으로 얘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볼 때 등기법이. 근데 지적법은 되게 쉬워요. 암기 과목이라 그냥 외우면 돼요. 답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맞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지적은. 그러면 막말로 이 두 개만 이렇게 맞아도 22개거든요. 등기 하나도 못 맞춰도 22개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딱 평균 60이에요. 그러면 굳이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얘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얘가 35개도 맞을 수 있어요? 더 맞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35개를 맞아버리면 5개가 남죠. 그죠? 그러면 공법은 과락만 면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막 얘도 몇 개 맞고 얘도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1년 내내 매년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다가 여기다 치면 신경 써서 점수를 많이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막 이거를 막 시험 보기 한 달, 2달 전인데도 그때도 20 몇 개씩 맞는 거예요. 중개사법을. 그러면 이런 쪽이 부담이 가죠. 근데 얘 한 문제에 맞추려고 공부하는 시간에 얘를 공부하면 얘는 2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중개사법도 하다 보면 말장이 되게 많아요. 말장 단위 막. 단어 하나 가지고 맞고 틀리고 해서 처음엔 짜증나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 맨날 똑같은 패턴이에요. 문제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2차는 이걸 어렵게 내면 다 떨어져요. 시험은. 근데 매년 올해도 공법이 좀 어렵고 세법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중개사법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럼 막 35개, 6개, 막 7개, 8개를 맞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평균 60이 합격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전략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막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봐서 전략을 짜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필요 없고 지금은 일단 적응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 가지 힘들죠.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개념이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 2달 동안은 뭐 적응 훈련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1차 과목 있죠. 민법개론 이런 것들 동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으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을 계속 들어요. 책을 봐도 몰라요. 책을 봐도 모르죠. 왜? 책을 갖다 놓고 선생님이 그걸 보고 설명을 하고 들어도 모르는데 혼자 집에 가서 책 보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죠. 잠만 오지. 그러니까 동강을 계속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계속 들어. 2달 동안. 그러면 얘는 최대한 많이 들어놓으면 무조건 많이 듣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들으세요. 알건 모르건 그냥 1차 위주로. 민법개론 2개 위주로. 그거를 이제 미리 잡아놓으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수업은 얘네들 그냥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시간 되시면 동영상을 꼭 뭘 들어라? 민법개론을 계속 들어라. 그럼 막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많이 듣는 사람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1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다. 꾸준히만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막 빠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한 2달 정도 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는 나하고 안 맞아. 2달 해보니까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2달 듣고 포기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2달 들었으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나서 야 난 이건 안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참 더 가야 돼. 한참 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정상이냐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듣자마자 잃어버려. 금방 들었는데 1초도 안 돼서 뭔지 생각이 안 나.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듣자마자 잃어버리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괜히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듣고 잃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 어렸을 때 콩나물 길러보시면 콩을 막 해다 물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물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보면 계속 어렸을 때 보면 계속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어차피 물 다 빠져나가는데 왜 물을 자꾸 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다 보면 콩이 자라잖아요. 콩나물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지금 여러분이 콩나물 콩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콩.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물을 주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한테 물을 막 주기 시작하면 들으면서 계속 새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면 돼요. 그 어느 순간에 얘가 잘하듯이 실력도 늘어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없어요.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쌓여서 어느 순간에 수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훅 가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못 견디는 거야. 여기서 차 가지고 나오기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거죠. 밑에서. 이 공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요. 지루한 자기를 할 수 있죠. 이걸 겪어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견디면 웬만하면 다 붙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죠? 그러니까 합격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실수만 안 하면.
그러니까 아는 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만 잘 명심하시면 되고 1년 동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법은 올해 같은 경우 16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그중에 한 4문제 정도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보통 2문제는 항상 어렵게 나와요. 2문제는. 근데 올해는 이제 문제 문항수가 좀 더 사실은 뭐 그 2문제는 저도 못 풀었어요. 왜? 저도 모르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는 있어요. 기본선 없고 법 조문에 찾아보면 어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참 찾았어요. 처음 보고 당일날. 제가 해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문을 찾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조문 찾는 밖에 법조문 법제처 들어가서 세법 조문 찾아서 막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어디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대한민국에 그걸 푸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어떻게 거기까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강사도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지문을 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누구도 못 풀어요.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는 운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어떻게 어렵게 나오든 10개는 맞을 수 있어요. 왜? 10개 정도는 기본적인 게 나와요. 내가 1년 학원을 다녔어. 그러면 실수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항상. 어려운 건 어차피 걔는 못 맞추는 거예요. 누가 됐든. 공부를 어렵게도 못 맞추고 쉽게도 걔는 못 맞춰요. 어차피 찍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만 잘하시면 세법 10개는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심하시고 가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근데 세법이 어렵다는 분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법이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법은 숫자가 많이 나온다. 절대 아닙니다. 숫자 많이 나오는 걸 치면 공법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학계론이 훨씬 많이 나와요. 학계론은 40문제 중에 많이 나올 때 11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걔 또 7, 8문제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세법은 16문제 중에 꼴랑 문제 하나 나옵니다. 계산 문제 하나. 숫자도 별로 안 많아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선입견으로. 그러면 세법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 계속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세법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난 얘는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든다 치면 제가 해결책을 줍니다. 무조건 찍어. 세법은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뭐라 하면 돼? 그냥 나오면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찍어. 그러면 아니 이걸 왜 안 풀고 찍어? 못 풀어요. 못 풀어. 왜?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풀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해요. 세법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편안하게 웬만하면 딱 봐서 한번 살짝 훑어봤는데 자신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얼른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찍으라고 하거든요. 올해도 계산 문제 나왔어요? 찍는 게 맞아요? 왜 못 풀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럼 찍으면 몇 번 찍어? 1, 2, 3, 4, 5 중에 보통 1, 2, 3, 4, 5번 중에 보통 찍으면 몇 번 찍어? 특이하게 1번 찍네요? 보통 몇 번 찍어? 보통 3번을 찍죠. 안정감 있게 가운데 1번, 2번은 너무 이른 것 같고 4번, 5번 너무 긴 것 같고 가운데 3번 찍죠. 올해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3번이었어요. 정답이. 공교롭게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찍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를 들으면 100점은 못 맞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16개를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강의를 그렇게 못해요. 왜? 그거 하려면 책을요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더 못해요. 왜? 시험에 아까 말씀드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주문에 이상한 거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강의를 하면 내용이 끝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어렵게 강의하나 쉽게 강의하나 맞는 거 보면 세법은 잘해도 10개고 못해도 10개예요. 어차피 그 어려운 문제는 찍어가지고 운 좋으면 맞으면 12개, 13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표를 너무 갖지 말고 그냥 세법은 10개 맞으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강의를 수업을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과목은 세법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세자가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단순 무식한 세금이에요, 세금. 그죠? 있어 보이게 하면 조세라고 하죠, 조세. 조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금이다 그러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는데, 세금이 종류가요, 관세 빼고 국세지방세에 24개가 있습니다. 24개. 근데 그걸 다 배우지는 않아요. 그 중에 뭐와 관련된 것만 배워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배웁니다. 왜냐?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발표할 때도 뭐라고 발표가 나냐면 세법은 부동산 관련 조세 해가지고 시험 범위가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 중에 뭐와 관련된 것만?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부동산 세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부동산 그러면 뭐가 부동산이겠어요? 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 중에 그 땅이죠. 땅 그죠? 땅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어 보이게 토지라고 하죠. 그죠? 토지 건축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을 1년 동안 배울 건데 이 부동산 세법의 내용이 뭘 배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 무식하게 하면 땅을 사서 이렇게 됐어요.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1년 동안 배울 부동산 세법의 내용입니다. 자, 땅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있어 보이게 땅 하면 토지라겠죠? 얘가 뭐요? 부동산이네요. 자, 그 부동산을 뭐 했다고요? 이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죠. 자, 이 샀다를 우리가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하냐면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그리고 취득을 했으면 이제 뭐예요? 가지고 있겠죠? 샀으니까. 그죠? 자, 가지고 있는 걸 뭐 한다고 그래? 보유라고 그래요. 보유.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팔았다? 그럼 양도 이런 거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법은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고 보유했을 때도 세금을 내고 팔았을 때도 단계별로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했을 때 각각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근데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선별해서 쟤랑 관련된 것만 배웁니다. 아는 얘기 하시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뭐 내나요? 취득세. 들어보셨죠? 취득세. 이름이 취득세예요. 취득할 때 내라고. 그리고 갖고 계시면 보유세로서 7월 달에야 9월 달에 세금 나오죠. 뭐 냅니까?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 그죠? 여기서 재산세 내시고. 그리고 팔면 뭐 내요? 양도세죠. 양도세. 그죠?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다른 과목은 들어보시겠지만 다른 과목은 대답을 엄두가 안 내죠. 지금 봐봐 대답하고 있잖아. 그 심지어 맞추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목은 얘밖에 없어요. 처음 수업 듣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가끔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답했는데 맞추기도 하는 과목은 얘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다가 고개 싹 돌리면 전부 다 겸손해가지고 다 숙여 어깨를 이렇게 하고 왜 눈 안 마주치려고 마주치면 물어볼까 봐 겁나가지고 다른 과목은 다 그렇다니까 얘는 안 그래요. 그죠? 자, 거기다가 여기서 취득관리 이거 말고 또 하나 뭘 배우냐면 등록세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라고 그래요. 면허세.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재산세 내시고 나서 다음 달이죠. 12월 달에 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재산이 겁나 많아. 그럼 추가로 내는 거 뭐야?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게 되면 이번 달 말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는 거죠. 납기. 그죠? 그럼 종부세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내는 분이 많지는 않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지나간 말로 난 작년에 종부세 냈는데 많이 누군가 얘기했다. 그럼 얼른 가서 커피 빼주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종부세 낸대잖아. 그럼 친하게 지내야죠. 왜? 종합부동산 아무나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얼른 가서 친하게 지내야 돼요. 여기는 근데 공교롭게도 남자분 한 분이시고 다 여자분이신데, 그죠? 저 같으면 만약에 이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나 종부세 내는데 그러면 제가 얼른 가자마자 누나 그러겠죠. 그래서 남자분이시면 오빠 그래야죠. 오빠 그래야죠. 오라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오라버니 그러면 나이 들어버려요. 오빠라고 해요. 누님 그러면 안 되고 누나 그래야 돼요. 근데 누님 그러면 같은 느낌인데 나이 들어 보이잖아. 누나 그래야 돼.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누나가 뭐야? 누님이라고 그래. 그래도 누나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 그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학원 다닐 때 맨날 저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죠? 그 많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맨날 나보다 한 살만 많으면 그냥 누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나들이 막 겁나게 챙겨주죠. 누나 하니까. 나한테 오빠 그러면 왜? 나한테 오빠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걔보다 위라는 얘기죠. 그럼 뭘 할 때 걔를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죠? 내가 누나 그러면 누나가 나보다 위니까 누나가 날 챙겨주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빠 그러면 그러고 지나가고 저쪽에 누나 그러면 누나하고 따라가요. 그럼 누나들이 막 일로 와 그래요. 밥 먹을 때마다 불러. 그럼 얘는 나한테 오빠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잖아요. 바깥 누가 내요? 제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빠 하는 애들은 친하게 안 지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벌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5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내내 이 5개를 배웁니다. 자, 이 중에 시험이 16개 나오는데 문제는 보통 양도세에서 5개에서 문제 나옵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취득세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사이에 나오고 얘도 3문제, 4문제 사이에 나와요. 그리고 얘는 한 문제 부터 이렇게 나와요. 또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얘가 3문제, 3문제, 5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등록세가 극히 예외적으로 올해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2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저도 못 푸는 문제예요. 이상한 데에 있는 그 지문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도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세법을 10개를 맞으려고 공부를 한번 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3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얘가 우선이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 3개가 90이면 얘네들은 10%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이 5과목이라 해서 얘도 1시간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여가 제일 중요하죠. 왜? 양이 많잖아요. 많이 나오잖아. 얘는요, 종부세는 공부해가지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빠삭하다, 전문가다. 전문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다 맞추면 한 문제예요. 난 종부세 나오는 족족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다 맞았어. 몇 개? 하나. 그럼 뭐래요? 아, 나는 맨날 오면 반타작이야. 뭐? 양도세. 몇 개 맞았어? 3개. 얘는 다 맞췄는데 하나고 나는 반타작이 3개죠. 당연히 이 3개를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많이 나온 파트가 있고 뭐 있어? 적게 나온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비중을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이 3개가 제일 중요해요. 3개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6과목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 5개는 법 과목이에요. 하나만 뭐야? 법이 아니에요. 뭐 이거 배우셨나요? 부동산 학개론? 아직 안 배웠나요? 학개론? 배웠죠? 학개론. 얘는 개론이죠, 개론. 뭐 원래 해석하면 뭐 배울수록 개로운 이론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개로운 이론. 얘는 법이 아니에요. 얘는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법 과목이죠. 그럼 여러분 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냐면 그 법 조문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조문은요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많고 적고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조문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시험은 무조건 어디서 나야 돼? 그 정해진 조문 안에서만 시험을 나와야 돼요. 시험이. 이걸 벗어나면 무조건 이신청감입니다. 그럼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럼 출제위원은 항상 시험을 어디서 내? 이 조문 안에서 내요. 올해까지 시험을 28번 봤어요. 28번. 그럼 조문은 정해져 있는데 시험을 28번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낼 때마다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어린 택도 없는 얘기다. 제 아무리 천재도 그게 못 내는 거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야? 나왔던 지문이 반복되고 짜집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최소한 70%는 다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나온 게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3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 이번에 나오고 3년 전에는 똑같은 지문이 틀린 지문 나왔는데 올해는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제가 출제위원회도 그렇게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개정된 거 있다든가 그럼 그거 참고해서 내고 약간씩 변형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질문의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거지 내용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패턴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계속 듣는데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느냐? 이게 법 과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금 법 용어가 있잖아요. 법률 용어.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용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 첫 시간에 자 오늘은 245 곱하기 435 요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뭘 몰라? 구구단을 몰라요. 구구단을 모르고 앉아있는데 제가 첫 시간 앉혀놓고 막 이걸 하는 거야. 5, 5, 25, 2 올라가고 5, 4, 20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제가 설명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 혼자 5, 5, 25래. 나는 근데 5, 5, 25가 뭔지를 몰라. 구구단을 모르니까. 딱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구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법률 용어를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막 짜집기 해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럼 결론은 뭐다?
내가 거기 나오는 법에 나오는 용어에 익숙해져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구단 외우듯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걸 짧게 하려면 그만큼 내가 많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많이 보면 많이 익숙해지겠죠. 뭐 하나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리는 단어가 엄마 아빠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얘가 눈 떠가지고요, 세상 물정 모르고 눈 뜨고 있는데 엄마가 애를 고문하잖아요. 대놓고 뭐라 그래? 엄마? 그걸 막 수천 번 들어요.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막 하도 지겨워서,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라고 했다는 거야. 애는 짜증나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엄마 하나 했더니 또 아빠라는 인간이 와, 또 아빠 그런 거다. 이랬더니 또 아빠라고 했다는 거야. 그거를 막 수십만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눈 떠서 이제 세상 나왔는데, 그러니 그게 얼마나 세뇌가 많이 돼서, 그래서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머니 또 오셔가 또 할머니라 그러지. 막, 애가 죽는 거예요, 그냥. 왜 그거 안 하면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반복을 해가지고 해야지 뭐가 숙달이 되는 거지. 그냥 한두 번 딱 듣고 딱 이해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뭐 다 천재죠. 그럼 누가 이걸 공부를 1년씩 하겠어요? 할 일 없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사람 다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죠. 그걸 유지시키려면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앉아서 비비고 앉아가지고 계속 보느냐,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가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법도 법이니까 그 세법에 나오는 이걸 배울 때 여기서는 용어들이 쭉 정리가 돼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원래 이제 프린트 나오면 원래는 조세총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배우거든요. 총론. 그러니까 전체적 이론이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총론에서. 매년 두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왜? 등록세가 한 문제 나오다가 두 문제가 나오는 반에 거기서 한 문제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보통은 보면은 총론이 두 문제 나오는데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아주 쉬운 거. 빵점 방지용 문제가 나와요. 또 하나는 100점 방지용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빵점 맞을까 누구나 맞아라 하고 내는 거고, 이거는 다 맞을까 봐 너는 이건 틀려줘야 된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찍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법은 16개 중에 2개는 찍어야 돼요. 뭐 마음 편하게 계산 문제 하나 찍고 총론에 나오면 이거 찍고 그러면 돼요. 그럼 나머지 14개 중에 10개는 기본이 나와요. 기본이 10개 맞고 나머지 4개는 운 정보 좀 더 하면 2개 정도 맞을 수 있고, 찍었는데 맞으면 13개, 14개 가는 거죠. 10개는 충분히 가능해요. 올해도 어려웠지만 결국 10문제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수업 시간에 자기가 수도 없이 봤던 것들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들어도 수십 번씩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리고 걔가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수십 번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나왔는데 틀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그럼 왜? 그만큼 들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봤던 문제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것만 풀어도 안 떨어져요. 점수가 남아 돌아요. 근데 그걸 틀리는 거지. 분명히 본 거야. 근데 풀었는데 틀었어. 뭐야? 실수했다 이거지. 지금 학원에서요, 모든 학원들이 하나 차이로 떨어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제가 지금 나가는 학원도 그래요. 어제 수업하는데 거기도 물어보니까 몇 명 있어요. 막 하나 차이로 떨어져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분 시험지 채점해 보면 자기가 진짜 막 풀었을 때 매번 맞췄던 문제를 실수로 틀린 게 5문제 이상은 됩니다. 장담하죠. 다 그래, 누구나 다.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려운 거 관두고 알았던 문제를 실수 안 했으면 하나, 2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 다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근데 전국에 그런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어려운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실수하지 않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고득점은 아니어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점짜리가 죽는 거예요. 채점은 60점이야. 이 사람들은 막 꿈도 안 꿈꿔요. 막 꿈꿨는데 하나 막 밀려 쓴 것 같고, 막 하나 뭐 그 번호 고쳤는데 틀린 것 같고, 막 그걸 꿈꾼다니까. 10월 다음 달 발표, 이번 달 발표 날 때까지 이 사람은 꿈꿔 있는 60점을. 돌아버리면 하나 왜 삐끗하면 떨어지잖아요. 하나 차이에 떨어진 사람은 그때만 슬퍼요. 그다음부터는 기대감을 가져요. 왜? 혹시 가다만 이제 정답 발표될 때 복수당을 있으면 붙을 수 있다. 희망을 갖죠. 거꾸로. 하나 차이 떨어지는 희망을 갖고 붙은 사람은 딱 60을 죽어. 한 2개나 3개 정도 더 맞아야 돼요. 보험으로. 혹시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총론은
규제 없어도 된다겠죠? 자, 세금이 정의가 있어요, 세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배우잖아요. 그럼 무엇을 세금이라 하는 얘기 정의가 나와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세금은 누구와 부과할 수 있냐? 국가. 그쵸.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과세 주체라는 표현을 써요. 주체. 별 얘기 아니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다.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죠. 그게 누구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 그러면 국가 지자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우리 전기세. 자, 전기세는 세금일까 아닐까요? 전기세.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전기세는 누가 걷어가? 국가 지자체가 한전에서 걷어가잖아요. 걔는 국가 지자체가 아니죠. 걔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걔는 뭐라고 해야 돼? 전기요금이에요. 공공요금이죠. 공과금. 그죠? 그러니까 걔는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고, 우리가 수도세 그러잖아요. 수도세가 수도요금이죠. 그럼 걔는 세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요금이라 하는 게 맞죠. 또 오늘 또 배웠다고 해서 또 앞집에 영희 엄마가 안 왔는데 집이 전기세 얼마나 와서 그래. 저런 무식한 옆에 내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 전기세가 아니라 걔는 전기요금이라 된다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전기요금이 맞을까요? 전기세가 맞을까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개념상으로 얘네들만 세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얘를 과세주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국가가 부과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고 해요. 국세. 모르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지방세라고 그래요,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어떤 게 국세냐면 국가가 부과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국세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럼 우리가 광역은 뭘 말해요? 특, 광, 도를 말합니다. 기초는 시, 군, 구를 말하죠. 그럼 지방세 우리가 3개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특광도세 대표 주자가 뭐 있냐면 취득세입니다. 그죠? 시공구세 대표 주자는 재산세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이 건물이 지금 강원도 원주시에 있죠? 이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누가 가져갈까요? 그렇죠. 강원도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이건 뭐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건물을 취득하면 어느 구에서 취득하든 서울시 전체에서 취득하면 전부 다 세금은 서울특별시 재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 광역시 재정으로 가고, 도 단위에서는 도 재정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보면은 정부에서 뭐 취득세, 지방세 낮춘다 해서 취득세를 낮추겠다 한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장이 이제 그걸 반대하려니까 뭐예요? 막 성명 같은 거 발표하고 막 머리 삭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를 갖다가 낮춘다고 할 때 원주시장이 삭발하겠습니까? 강원도지사가 삭발하겠어요? 도지사가 삭발합니다. 왜? 원주시장은 자기가 관계 없어요. 왜? 자기는 취득세하고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기들이 이제 덜 거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삭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이 재산세는 누구와 가져갈까요? 원주시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가 나오죠. 이 구는, 자, 길을 가다가 안산시 단원구가 있어요. 단원구. 그 단원구청장 길 가다가 누구랑 딱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니까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인연인데 명함이라고 명함을 주고받았더니 안원시 단원구청장이 이렇게 줬어요. 단원구청장 줬더니 상대방도 보니까 구청장이에요. 나도 구청장? 얘도 구청장.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래? 너도 구청장이니? 나도 구청장이야. 그러고 반갑다 했더니 저쪽에서 뭐 욕을 해요. 이 싼 아래 위도 없이 누가 있냐? 그럼 왜 나도 구청, 너도 구청장인데? 상대방은 뭐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에요. 나는 안산시 단원구청장이에요. 같은 구청장이잖아요. 같은 구청장이 아니죠. 지금 서구청장이 니네 아버지 데리고 와 그랬잖아. 그 니네 아버지가 누구요? 안산시장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구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자치구예요. 자치구. 자치구가 어디예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구를 말하죠.
그럼 요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점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의 레벨이 같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레벨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잖아요. 시도지사. 그럼 시장하고 도지사라는 얘기죠. 이때 시장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얘하고 짬밥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고 얘는 그냥 시장, 군수 그럽니다. 그럼 일반 시장하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법에 나오는 모든 구는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광역시 서구에 건물이 있다? 그럼 그 재산세는 서구청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지방세는. 그죠? 근데 국세는 국가가 부과해서 전부 다 국가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세, 주체 그럽니다. 그럼 얘들이 세금을 걷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 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 돈을 왜 벌어요? 먹고 살라고 버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럼 얘들도 운영을 해야 돼요. 국가 지자체가. 얘들도 전기세 내야 되고 다 내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근데 그 돈을 공무원들 노가다 시켜가지고 돈 벌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죠. 국민이. 그런데 얘네들이 국가하고 지자체가 과세 주체라고 해서 얘가 아무 때나 지네 마음대로 우리한테 막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죠. 왜?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 니네 마음대로 걷어가지 말고 세금을 걷으려면 뭐라?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률로 즉 나한테 물어는 보란 얘기지. 내가 세금을 내는 당사자니까 이번에 세금 이만큼 걷을 건데 걷어도 되겠니? 물어는 봐야 되는데 저는 살면서 이제까지 저한테 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도 되냐 전화를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야 너는 왜 이걸 나한테 안 물어봐? 그럼 걔는 뭐라고 해서 국가지자체는 물어봤어 그러겠죠. 언제 물어봐 나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얘한테 물어봤답니다. 얘가 누구요? 들어보셨죠? 국회의원 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표로 뽑아놓은 거죠. 그 대표를 안 하지만 지네끼리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한테 그 국회에다 물어보라는 얘기죠.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결국 모든 조세는 뭐라? 조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8.2 대책 같은 거 막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그 세법 개정안이 막 발표가 돼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안은 그냥 정부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국회 통과. 상정이 돼가지고. 근데 상정을 했는데 얘들 통과를 안 시키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8.2 대책 올라온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통과된 게 하나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중과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장기보유 특별히 안 해주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언제 통과되느냐? 보통은 12월 31일 날 통과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네끼리 싸우고 하다가 지금 바쁘잖아.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이제 막판에 가면 이날 되면 하루 지나면 해 바뀌잖아요. 해 바뀌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이날 모여가 저녁에 그냥 막 두드리는 거야. 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세법 개정안은 이때 통과돼요. 11월 31일에.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왜? 법률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야 조세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있냐면, 자, 그럼 법률로 뭘 정하느냐? 이걸 정해요.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서 법률로 이걸 정하는데 이 요건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세 대상이라고 해요.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를 취득하시면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등록할 때 등록세 내시죠. 그럼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낼까 안 낼까요? 그러니까 세금이 지금 이렇게 배우잖아요. 취득,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양도세. 그죠? 원래 이름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낸다 안 낸다?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재산세. 안 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낸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죠. 자동차세는 냅니다. 내잖아요. 12월 달, 이번 달 다음 달에 또 나오잖아. 2번 내 1년에 2번. 그건 자동차세고 재산세는 안 냅니다.
제가 벤츠예요, 벤츠. 자, 종합부동산에서 내기 써야 돼요. 벤츠.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름 잘 보세요. 얘 이름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부동산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야? 부동산만. 벤츠는 아니고, 그죠? 벤츠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어도 얘는 안 냅니다. 자, 그러면 팔면 양도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중고차 팔면 양도세 내요? 안 냅니다. 자, 그럼 왜 자동차는 얘는 내는데 왜 얘네들은 자동차세 안 내는, 자동차는 왜 얘네들 안 내느냐? 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만들 때 취득세, 등록세, 과세 요건 중에 그 과세 대상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내야 돼? 취등록세는 내요. 근데 재산세를 법으로 만들 때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개만 재산세를 냅니다. 법으로 5개만 대상으로 정해진 거죠. 그럼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산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뭐에 해당이 안 돼요?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기 싫어도 대상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고 내고 싶어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낼 수가 없다. 그 대상을 정해줍니다.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낼 것이냐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양도소득세라고 돼 있죠. 걔 이름이 왜 양도소득세냐면 자, 여러분이 땅을 사가지고 이번에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그럼 10억에 팔았으면 내가 양도를 한 거죠. 그럼 양도세를 내느냐? 땅을 사가지고 이번 10억에 팔았어. 팔았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왜? 양도를 했는데 그치. 이름이 뭐라고?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차익이라고 차익. 그죠? 남아야 되는 거죠. 10억에 팔았는데 살 때 11억에 샀어요. 양도했는데 손해봤잖아. 양도했지만 소득이 없죠. 그럼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죠. 이름이 다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상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요? 누가 낼 것이냐? 그럼 도대체 그 세금은 누가 낼 거니? 납세 의무자 그럽니다.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걸 정해줘야 되죠. 왜?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안 냈을 때 누군가한테 제재를 해가지고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자,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취득한 사람이 내겠죠. 취득한 사람이. 등록세는 등기등록 받는 사람이 낼 테고 재산세, 종부세는 그 재산의 소유자가 내겠죠. 그리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냅니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납세 의무자를 정해줍니다. 나머지 2개가 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 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과표와 세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얼마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기준금액이에요. 기준금액. 그죠? 그럼 그 1억에다가 그 1억을 다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이거에 몇 %만 세금, 비율, 크기를 정해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 세율이라고 그래요. 세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매매로 사시게 되면 세율이 4%입니다. 세율이 4%. 그럼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 사면 그 1억 원에 얼마? 4% 곱해서 얼마? 400만 원을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100만 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과세 표준 그러고 요걸 뭐라 그래요? 세율이라고 그래요. 세율.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요건 우리가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과표가 뭐니 그러면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 그럽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알아야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각각의 어떤 거, 취득세는 뭐가 과표고 뭐는 뭐가 이걸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세율을 다 정해주게 되는 거죠. 이 4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개 세목은 전부 다 법으로 이걸 정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내내 세법은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세목별로 다 틀리죠. 그죠? 이 5개에 대한 이걸 각각 다 배우게 됩니다. 이건 주장창 배웁니다. 주장창. 그죠? 주장창.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 세금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400만 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거둘 거니? 징수 방법을 해요. 징수 방법.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니?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기본 틀은 이게 기본 틀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세목별로 특징적인 게 이렇게 첨부가 되는 거죠. 기본 항상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걸 계속 배우는 거죠. 요게 뭐다? 세금의 부과 요건인 과세 요건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죠? 프린트 아마 줄 겁니다. 그거 보고 보시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우지 마세요.